안녕하세요. 쿠키의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2016년 SNS에서 집계한 새해 소망 1위는 바로 건강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은 한 가정 안에서도 아내로서 생활하랴, 또 어머니로서 생활하랴, 그리고 딸로서 생활하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비롯해서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종, 그리고 조기폐경, 갱년기 질환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이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감기 여성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백종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백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은 생소한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질환일까요? 여성이 태어날 때 난소에는 100만 개 이상의 난모세포가 존재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 난모세포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난포를 성숙시키고 난자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성숙되어 난포에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배란이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바로 이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난소에서는 6개에서 12개 정도의 원시 난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 난소의 경우에는 이 중에 오직 하나의 난포만이 우성 난포로 선택되어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나머지 난포들은 퇴화하게 됩니다. 우성 난포가 완전히 성숙하면 배란이 이루어지고 난자를 배출한 난포는 황체로 변화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난소의 주기입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한 개의 난포가 선택되지 못한 채 여러 개의 난포가 미성숙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충분히 성숙된 우성 난포가 없기 때문에 배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배란을 하지 못한 미성숙 난포는 퇴화되지 않고 난소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초음파로 보면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쭉 늘어져 있는 것이 마치 진주 목걸이 모양처럼 보입니다. 네. 2003년 개정된 유럽, 미국 생식내분비학회 연합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만성 희발배란 또는 무배란, 두 번째는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 고안드로겐 혈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 소견상 다낭성 난소.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과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다만 유전적 요인, 내분비계와 대사계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분비 시스템 이상, 안드로겐 농도 증가,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 등으로 인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월경부조, 경패, 불임, 비만의 범주에서 치료해 왔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병인병기 역시 매우 복잡한데요. 크게 분류해 보자면 선천적인 간신 기능 저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혈 부족, 기운이 울체되어 생긴 어혈, 비만으로 습담이 정체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20, 30대 가임기 여성한테 많이 발병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안겨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추세는 어떤가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서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네. 가임기 여성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거니까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한의원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입니다. 20대 초중반은 대부분 무월경이나 부정출혈 같은 생리불순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입니다.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난임 때문에 내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분들은 보통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막상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0대 후반의 어린 여학생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모든 조건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보다 증상이 일찍 발현됐기 때문에 그만큼 병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 20명 중에 한두 명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우선 배란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 주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경 주기가 35일보다 길어지는 희발월경이나 생리를 아예 3달 이상 하지 않는 무월경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일부에서는 빈발월경이나 부정출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란 장애로 인한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또 다른 증상은 고안드로겐 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안드로겐 혈증이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남성처럼 굵고 뻣뻣한 털이 많이 자라는 다모증이 생기고 피지선이 자극되어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남성형 탈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만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비만이 되는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비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발 원인도 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증상이 생리불순이랑 비슷해요. 네. 근데 요즘 많은 현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또 증상 중 하나가 생리불순이잖아요. 그러면 생리불순이 있다면 이렇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생리불순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생리가 불규칙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꼭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성은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배란과 월경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생리 주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리불순이 있다면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리불순이 있는 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 생리불순과 체중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생리불순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가족력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라고 검사를 받은 후에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2003년 유럽 미국 생식내분비학회 연합의 진단 기준이 그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만성 희발배란 또는 무배란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네. 환자에게 직접 문진을 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배란이 되면 분비되는 황체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서 배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월경 주기를 계산해 봤을 때 배란일이라고 추정되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황체 호르몬의 농도가 낮다면 배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안드로겐 혈증의 진단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농도가 높아지면 다모증, 여드름,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안드로겐 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다낭성 난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한쪽 난소에서 미성숙 난포가 12개 이상 관찰되거나 난소의 부피가 10세제곱센티미터 이상 증가되었다면 다낭성 난소로 판단합니다. 유럽 미국 생식내분비학회 연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무배란, 고안드로겐 혈증,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비만과 연관성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비만이랑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정확히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질환군 환자의 약 50%, 많게는 70% 정도의 여성이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만의 비율이 적은 편이지만 네네.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의 비율이 높은 마른 비만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비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질환이 악화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이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생리 주기가 회복되고 2형 당뇨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 여성들 중에는 뭐 앉아서 근무하고 또 술이나 회식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만 뻘떡 나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마른 내장 비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질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형 관리를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질환이 치료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뭐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생긴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역시 치료 시기가 중요하고요.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배란이 되지 않고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면은 자궁내막은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대사증후군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전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은 제2형 당뇨의 발생 비율이 3배에서 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한 여성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각종 심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도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가임기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신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의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배란입니다. 네. 따라서 배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신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정상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배란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임신의 기회가 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무배란이 되면 임신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게다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자궁 내막은 배아의 착상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어렵게 수정이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하거나 초기 유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합병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존 치료는 대부분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에 집중됩니다. 현재 임신 계획이 없다면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구피임약 같은 호르몬제를 사용합니다. 네네. 이 경우 월경과 비슷한 출혈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월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란은 일어나지 않은 채 자궁내막만 떨어져 나오는 소퇴성 출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하고요. 그 외에 고안드로겐 혈증과 관련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항안드로겐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고인슐린 혈증의 개선을 위해서 메트포민이나 티아졸리딘 같은 인슐린 반응 개선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뭐 약물이나 호르몬제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좀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호르몬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배란이나 희발배란이 개선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난소의 배란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의하면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난소 예비력이 15% 이상 저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난소 예비력이란 난소에 앞으로 배란될 수 있는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네. 예측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난소 예비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난소의 배란 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난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한방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질환이 생기도록 한 전체적인 몸 상태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살펴서 그에 따른 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습담, 어혈, 간신의 기능 저하, 기혈 허약 등 개인별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드러나는 임상 증상, 임신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란 기능 회복, 호르몬 대사 개선, 임신율 상승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여러 논문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약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실험군에 사용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기 2시간 전부터 호르몬제를 주사할 때마다 한약을 경구 투여하고 한 그룹은 호르몬제를 먼저 주사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태를 만든 후에 한약을 매일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약을 미리 투여한 군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네. 호르몬제만을 투여한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난소 무게가 26.7% 증가하였는데요. 반면에 호르몬제와 한약을 함께 투여한 그룹에서는 호르몬제만을 투여한 그룹에 비해 난소 무게가 30.8% 감소하였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한 후 한약을 투여한 그룹 역시 정상 쥐와 비교했을 때 난소 무게에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습니다. 호르몬제만을 투여한 그룹에서 난포의 개수는 6.2 플러스 마이너스 0.7개인데 비해서 네. 호르몬제와 한약을 같이 투여한 그룹은 3.4 플러스 마이너스 0.7개로 이 역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었던 이런 실험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치료 외에도 우리가 좀 이런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음식이나 그런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네. 발효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산균은 체중 감량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단 음식은 멀리해야 하고요. 찐고구마나 현미 같은 섬유질이 많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은 되도록 멀리 하시고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규칙적인 식생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야식 같은 거는 좀 배고프시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생리불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질환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나 비만인 경우 고안드로겐 혈증의 임상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잘 한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및 자궁 내막암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는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완치가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안타깝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는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불순, 난임을 유발하는 여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질환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면 꾸준한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사시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익숙해지신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되어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절제하는 삶, 규칙적인 삶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